시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문 내용은 낭독과 동시에 즉시 효력을 갖는데 그렇죠. 그 이제 시간까지 하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네. 노무현 당시 대통령 그 할 때 보니까 몇 월 며칠만 돼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까지 네, 뭐 네. 22초가 딱 기록돼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와서 그게 바뀐 건가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이제 강 변호사님 짚어주셨지만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정말 처음 있었던 게 또 노무현 대통령 네, 때고 네, 네. 그때는 이제 별개 의견이나 소수 의견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요. 그래서 많이 좀 이제 뭐랄까요. 입법적으로 구멍이었던 부분을 이게 채워왔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게 날짜만 기록돼 있고 기록이 된 거고 네. 실제로 판사 입에 나옴과 동시에 초까지 기록한다는 그러니까요. 거 법률 효과가 그 시점으로부터 바로 발동되기 네, 때문에 네, 네. 초까지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이게 정말 대통령도 그렇지만 뭐 이 고위공직자만 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러면 파면이라는 건 상당한 큰 이 어쨌든 법률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명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 초까지 기록하는 것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 변호사 지금 네. 이렇게 딱 그 주문을 이룬 순간 네. 전직 대통령이 되느냐 현직 네. 대통령이 되느냐 이제 그 갈림길에 그렇죠. 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은 그게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모든 그게 다 모든 동시 효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저도 바로 그 시간부터 비워야 되는 겁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원래 만약 그렇게 이용이 보셔야 된다면, 되는데 네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면은 네. 그 파면 결정이 나오고서 약간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줬던 네네네. 것으로 제가 기억을 네. 하고 어쨌든 짐을 빼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하.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그때부터 대통령이 직을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니까. 관저라든지 뭐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고 받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대통령의 직을 상실하면은 그때부터 이러한 예우를 받는 것도 당연히 상실을 하게 그럼 되는 것이죠. 일반인과 똑같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 같은 것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관저라든지 뭐 급여를 받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부터.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뭐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비서실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다음번 대통령이 들어올 때까지 뭐 인수인계 과정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법으로 봤을 때는 50일 전까지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언제 선고를 정해야 되는, 언제 선거를 할 것인지. 그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파면 선고가 나오고 5일 뒤에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만약에 내일 파면 선고가 나온다면 다음 주 정도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날짜를 잡을 것으로 공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뭐 공고를 한다는 가정이 있지만 대충 60일 계산해 보면 네. 6월 3일쯤 될 거라는 전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6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뭐 혹은 네. 60일 붙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60일 안에 해야 된다고 안에.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3월 10일 날 파면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60일을 꽉 채워서 5월 9일에 대선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금요일 날 선고를 하고 화요일에 선거를 네,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의 예처럼 60일을 꽉 채워서 선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보통 이제 대선하고 총선, 그다음에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34조 35조에 따라 수요일에 치르잖아요. 근데 네. 6월 3일은 화요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알기로도 선관위하고 이제 권한대행이 최종 이제 판단해서 맞습니다. 결정하는 걸로 예, 알고 예.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물론 이제 최고의 투표율이 나올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한다는 건 맞습니다. 전제 조건인데 그러면 화요일에도 법적으로 하는 건 문제 없어요? 화요일도 법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없는 이유는 뭐 네. 보통 이제 수요일이니까 이거 수요일 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네. 라고 하지만 이건 통상적인 파면이나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보궐선거 비슷한 성격을 네, 띠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자녀 임기만 채우는 보궐선거는 아닌 걸로 이제 법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통상의 선거가 수요일 날 치러지는 것과 별도로 이건 대단히 좀 변동성이 있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례에도 화요일 날 치렀었던 거고 이번에도 그래서 6월
3일이 제일 좀 유력한 날짜로 지금부터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도 요거 잠깐 제가 네네. 규정을 그래요.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의 34조에 네. 선거일을 정하는데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뭐 이런 식 형태로 국회의원 선거도 뭐 첫 번째 수요일 이렇게 수요일로 되어 돼 있는 있는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인 거예요. 임기 만료에 의한 근데 선거. 이번처럼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 이런 건 35조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벗어나면 한다. 안 되는 거네 60일을. 60일 안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여기에 있어서는 요일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었기 네. 때문에 금요일 날 파면 선고를 받고 그리고 화요일에 선거를 치렀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주말을 끼기 때문에 이게 보통 그렇게 연휴처럼 생각을 되니까 하죠. 네. 그러면 화요일이 가장 현재로서는 유력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보통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 짚는 거는 6월 3일이 화요일인데 아니면 그 전주에 화수목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이제 시계를 저희가 좀 돌려보겠습니까? 좀 앞으로 가보겠어요. 내일 오후쯤에는 이제 분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죠? 각 진영에서.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야권 같은 경우는 뭐 내란죄를 뺀 부분 그리고 내란죄를 뺐을 때 재의결을 빨리 했어야 되는 부분 한덕수 총 이런 식으로 어떤 대목이 좀 아픈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여권에서도 대통령 측에서도 뭔가 진짜 그거 그때 이랬을 거라는 어떤 분석들이 나올 거예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좀 해볼까요? 저는 인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네. 이제 내란죄 뭐 이런 부분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제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조사 절차도 있어야 되고 네. 하는데 그거 제대로 안 한 거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게 삼권 분립이라는 게 그냥 원리 원칙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결정을 하고 그랬을 때 다른 이 어떤 그 헌법 기관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는 좀 사법자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이건 국회가 알아서 할 몫이다라고 해서 그런 전례에 비춰보면 국회를 거쳐왔던 그 절차에 대해서 현매경을 들이대서 이거 위헌, 이거 안 돼. 네.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됐으니까 이 파면에 이를 정도도 안 된다라는 결정에 전례에 비춰보면 좀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것 같습니다. 강변은 뭘 하나 꼽으시겠어요? 그렇게 될 때.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결정문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결정문 내용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뭐 각하 의견 그리고 기각 의견, 인용 의견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올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것인지 쇄신하는 의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네. 지금으로서는 아직 선고가 나기 전이라서 구체적인 말씀을 네, 네. 드리기는 알겠습니다.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네.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그 정치권의 그 핵심 화두가 승복입니다. 그렇죠. 예. 내일 어떤 결론이 나든 이제 서로 승복하는 이제 그런 그 자세와 태도를 꼭 보여줘야 하는데 내일 이제 만일 그 대통령 소추인단하고 이제 변호인단이 들어가잖아요. 뭐 그때라든가 아니면 내일 오전 중에 여야 지도부의 메시지가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짧게 좀.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불법 절차 자체가 불가능하고 없고 이제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지지층한테 어떤 메시지를 낼까인데 저는 이 부분이 초래된 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는 네. 걸 부인할 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승복 메시지가 나온 적은 있지만 대통령의 육성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는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서 승복 메시지가 나와야 특히 이제 광장의 열기가 조금이라도 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이나 내일 오전까지라도 여야 대표가 국회의장과 함께 여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 선거 전날에 사당 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이랑 같이 승복 메시지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민주당과 당시 새누리당 이렇게 함께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 해서 4당의 네네. 원내대표가 함께 승복 메시지 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이제 뭐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직을 다음 주 초에 사퇴하고 경선에 나설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언제쯤 되나요? 5월 9일에서 5월 10일로 지금 네네.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관련 규정을 보면 이제 6월 3일이란 걸 상수로 딱 정해놓고 이제 네네. 역산해서 관련 규정에 역산해서. 보면은 네네. 후보 등록은 이 대선일로부터 24일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계산했을 때 5월 9일, 5월 10일이네. 그때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남고 스케줄이 굉장히 빨리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6월 3일이라면서요. 네. 재판 그렇죠. 일정이 조정되나요? 마지막 그 결심하는 날이 6월 3일이기 때문에 네. 선고는 그로부터 한 4주에서 6주 뒤에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7월 정도가 돼야 이제 음. 선고가 나오는 것이고 또 역시 이것도 대법원은 아니고 항소심 판결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이전에 이런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계류 중인 사건 중에서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좀 장 변호사께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속보 위주인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네. 권오수 전 회장을 포함한 연루된 사람 9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맞습니다. 이 사건에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판결이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약간 개요와 이 판결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사건의 개요는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제 1당이죠. 확정이 됐으니까 91명의 계좌를 활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허위 매매, 통정 매매, 네. 이제 거짓 매매를 해왔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사실상 주된 행위를 했던 뭐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해서는 네. 큰 법률적인 쟁점이 덜했는데 네. 제일 관심을 모았던 건 이른바 전주 손모 씨입니다. 네, 네, 네. 이제 많은 언론과 이제 뭐 야권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의 지위와 제일 유사한 사람이다라고 네, 네. 했는데 실제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심에서 그럼 그럼 공범까지는 아니어도 공범인지 한번 판사님이 네. 들여다봐 주시고 아니면 방조라도 했는지 봐주십시오라고 네. 했는데 최소한 이 방조와 관련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뒤집어진 겁니다. 이제 집행유예로 그러니까 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예. 1년으로. 그 부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다시 수사해야 된다는 여론에 좀 불이 붙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련자들과 뭐 전화 통화를 했다든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이용된 것은 맞지만 어떤 연락을 했다는 증거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네. 마무리된 것입니다. 네, 시사맛집 장강 장유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평화를 향한 끝없는